당장 그 옷 내려놓으세요. 지금 본 건 잊어요. 괜한 호기심 부리면 오래 못 있어. 사모님의 싸늘한 목소리에 세탁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에 젖은 회장 양복을 정리하던 가정부 영숙은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본 채 쉽게 눈을 떼지 못했죠. 작고 여린 형체가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지켜주세요. 영숙은 떨리는 숨을 삼킨 뒤 사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아무 일 없는 척 하나요? 몇 년째 아이가 없던 장남 부부와 양가 어른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저녁 자리가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때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한 척 체면만 붙들고 있었고 사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회장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대체 누구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숨기려 했던 그날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버린 가정부 영숙은 왜 그토록 떨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이 그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5해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버텨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쌓인 손끝의 성실함은 어느새 그 집의 질서를 떠받치는 힘이 됐습니다. 아침이면 식탁보에 주름부터 펴고 손님이 오기 전엔 찻잔의 방향까지 맞췄죠. 사람들은 그걸 일이라고 불렀지만 영숙에겐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강태현 회장 집은 겉으로 보면 더 바랄 것 없는 집안이었어요. 정문 앞에는 늘 검은 세단이 서 있었고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중요한 손님들이 오갔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회장 일가를 늘 모범적인 가문처럼 다뤘죠. 특히 장남 부부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재벌가의 단정한 맏아들과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말씨까지 반듯한 며느리 둘이 함께 서 있으면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부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겉으로 보이는 얼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장남 민석과 며느리 수지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주변에서 가볍게 묻는 말도 많았죠. 좋은 소식은 언제 들려주냐? 이제 회장님도 손주 보실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말들이 식사 자리마다 가볍게 오가는 듯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웃으며 넘겼고 민석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해가 길어질수록 그 웃음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사모님 정 여사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척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 한쪽에 걸어두고 사는 사람이었죠. 명절 상차림을 하다가도 문득 한숨을 쉬었고 손주 옷 구경을 하던 손님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물잔을 한 번 더 들이켰습니다. 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늘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투는 무심해 보였지만 영숙은 몇 번이나 봤어요. 회장이 저녁 식사 뒤 혼자 남아 빗 맞은편 자리를 한참 바라보는 걸요. 아이 수저 하나 더 놓이면 좋겠다는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겉으로 참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높지 않았고 사람을 대할 때 늘 예의를 지켰죠. 영숙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거나 불필요하게 감정을 쏟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 집에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 수진일 때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몸이 약한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엔 눈가가 유난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덧바르고 미소를 지어도 사람이 속에서 무너진 흔적은 감춰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민석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정작 수진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왔는지는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 같았죠. 영숙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이 둘의 아픔이라면 적어도 둘이 함께 견뎌야 하는데 이 집에선 늘 수진 혼자 그 무게를 떠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석 달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이 손님과의 만찬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날이었죠. 영숙은 거실불을 줄이고 주방 정리를 마친 뒤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억눌린 숨을 내쉬듯 말했죠. 책임?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영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살기가 배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 문제는 지금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부터 지켰어야지. 그 한마디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민석이 말했어요. 수진도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대개 선택권이 없는 사람에게 쓰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도 멍하니 멈췄고 사모님이 국을 더 떠주겠다고 하자 괜찮다며 급히 웃어 보였죠. 민석은 식사 도중에도 계속 휴대전화만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물 한 잔을 쏟았을 때도 놀라서 손을 잡아주기보다 셔츠에 튄 물부터 털어냈어요. 사모님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아들을 한번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식탁에서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늘 닫힌 문 안에서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 내리던 오후의 세탁실에서 영숙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이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채 나온 사진,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한 문장. 이번엔 꼭 지켜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미 한 번은 지키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모님이 사진을 빼앗듯 움켜쥐며 본 건 잊으라고 말하던 순간에도 영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남의 집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느낀 표정이었죠. 세탁실 문이 닫힌 뒤에도 사모님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빈틈없는 사람으로만 보이던 얼굴에 잠깐이지만 당황이 스쳐갔어요. 그 표정을 본 영숙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모님이 저렇게 놀랄 일이라면 회장 몰래 숨겨야 할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회장만 알고 있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집 사람들 중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이틀 뒤 열릴 중요한 저녁 모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죠. 그 저녁 모임은 수진의 친정 부모가 오는 자리였습니다. 격식 있는 가족 식사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두 집안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날과 다름없었어요. 최근 들어 수진 친정에서 합가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사모님은 체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회장은 별말이 없었지만 민석은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죠. 겉으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처럼 보였지만 영숙은 느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엔 표면 아래로 더 큰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걸요. 저녁 무렵 영숙이 다림질한 셔츠를
민석 방 앞에 가져다 놓으려던 때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쪽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민석은 짜증을 누르듯 대답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키워? 이틀만 지나면 다 정리돼. 정리된다는 게 누구한테 좋은 건데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민석이 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만 있어.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이야. 영숙은 문 밖에서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길이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늘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경고를 떠올릴수록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맞는 건지 점점 더 헷갈렸죠.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초음파 사진 속 작고 연약한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의 계산 속에 밀려나고 있는 생명처럼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숙은 결국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 어떻든 누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그 사진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왜 회장 양복 안주머니에 그 사진이 들어 있었는지, 왜 사모님은 그렇게까지 겁먹은 얼굴을 했는지, 왜 수지는 혼자 울고 있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이틀 뒤 저녁 식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한참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아직 비 기운이 남아 있었고 대저택 뒤편 나무들은 젖은 잎을 무겁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주방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면서도 영숙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뿐이었습니다. 회장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 그리고 뒷면에 적힌 이번엔 꼭 지켜달라는 한 문장. 그 말은 밤새도록 영숙 가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켜달라고 한 걸까요? 한 번쯤은 놓쳤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으려 했다는 뜻인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숨이 탁 막히곤 했어요.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펼쳐든 채 좀처럼 첫 장을 넘기지 못했고 사모님은 국을 뜨는 손은 바쁘면서도 시선은 자꾸 장남 쪽으로 흘렀습니다. 민석은 전날보다도 예민해 보여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확인하길 반복했죠. 수지는 얼굴이 무척 창백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까지 곱게 정리했는데도 사람 전체가 몹시 지쳐 보였어요.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레 저녁자리 괜한 말 나오지 않게 잘 정리해둬라. 민석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숙은 그 안에서 이상한 날을 느꼈습니다. 안심시키는 말이라기보다 더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에 가까웠죠. 잠시 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저녁자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식탁 위 공기가 그 말 한마디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접어 옆에 두더니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유가 있니? 수진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은 사람들 얼굴을 편하게 볼 자신이 없어요. 민석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잘 달래보겠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영숙은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누군가 소리칠 때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무서울 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입을 닫게 되는 때였어요. 아침 식사가 끝난 뒤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고
민석은 곧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수진에게 오후에 피부과 예약이 있다며 같이 나가자고 말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민석이 차 키를 들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병원은 오늘 안 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오늘은 가면 안 되는 날인가요? 민석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모님이 급히 말을 돌렸죠. 둘 다 왜 아침부터 이러니? 사람 쓰게. 영숙은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병원. 그 말이 지금 이 집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은 수진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확인하는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나간 뒤 사모님도 외출 준비를 하러 올라갔고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망설이다 수진 방 앞에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님, 따뜻할 때 한 모금 드세요. 수진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여려 보였어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영숙은 차를 내려놓고 잠시 말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눈앞의 사람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죠. 어젯밤부터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수지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더니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한마디를 더 보탰죠.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 말에 수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린 것처럼요. 한참 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후회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영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 임종 직전까지 병원비 걱정만 하느라 정작 손을 오래 잡아주지 못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있었죠. 그때 조금만 더 사람 편을 들어줄 걸 싶었던 일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어요. 전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그 말 역시 사진 뒤에 문장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내려오는 소리였죠. 수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지웠고 영숙도 더는 묻지 못한 채 빈 찻잔만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영숙은 집안일을 하며 머릿속으로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수지는 병원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고 민석은 그걸 덮으려 했습니다. 사모님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막으려 했죠. 그렇다면 회장은 어떨까요? 양복 안주머니에 사진이 있었다면 회장이 직접 받은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예 아직 확인조차 못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점심 무렵 회장이 드물게 집에 남아 혼자 정원 쪽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를 들고 들어갔고 회장은 창밖만 바라본 채 고개를 들지 않았죠. 거기 두고 가요. 평소 같으면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차를 내려놓고도 잠시 머뭇거리자 회장이 뒤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영숙은 순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바로 꺼냈다가 오히려 수진만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돌려 물었습니다. 회장님, 모레 저녁 자리가 정말 꼭 필요한 자리입니까? 회장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정부가 할 질문은 아니라는 듯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낮게 되물었죠. 왜 그런 걸 묻지? 사람 얼굴이 다들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그 자리가 오히려
누구를 더 힘들게 할까 싶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살다 보면 피한다고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한 번은 마주 봐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다독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회장도 지금의 상황을 편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걸요. 오후 늦게 사모님은 외출했고 수진은 혼자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수진이 조용히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커다란 가방도 없이 얇은 겉옷만 걸친 채였죠. 영숙은 놀라 물었습니다. 며느님, 어디 다녀오시려고요? 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요. 그 짧은 대답에 영숙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십니까? 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수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엔 부탁보다 마지막 희망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곧장 현관문을 나섰고 대문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위층 난간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 소리도 없이 서 있던 민석은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더니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나갔어. 거기로 갈 거야. 이번엔 확실히 끝내. 영숙은 복도 끝 그림자 속에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끝낸다니요. 대체 뭘 누구를 어떻게 끝낸다는 걸까요? 그때 민석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영숙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이젠 망설일 수 없었죠. 수진이 간 병원, 민석이 막으려는 일, 사진 뒤에 적힌 그 문장. 모든 답이 지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영숙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수진이 향한 병원으로 직접 뒤따라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은 대저택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처럼 번잡하진 않았지만 산부인과와 여성 전문 진료로 유명한 조용한 개인 병원이었죠. 영숙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탄 차는 보이지 않았고 현관 앞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괜히 더 긴장됐습니다. 조용한 곳일수록 숨기려는 일은 더 또렷해지니까요. 접수대 앞까지 곧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을 따라왔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이름을 대고 뭘 묻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영숙은 병원 입구 한쪽 의자에 앉아 사람들 얼굴만 살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곁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가 함께 있었고 수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로 작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의사가 조용히 말했죠. 결정은 환자분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죠? 네. 더 미루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되면 이번엔 정말 의사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말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난번처럼 사진 뒤에 적혀있던 이번엔 꼭 지켜달라는 문장이 순간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미 한 번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급히 몸을 돌려
기둥 뒤에 숨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맞은편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문이 열리더니 민석이 내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은 수진 쪽으로 곧장 걸어갔고 수진은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죠. 따라오긴 뭘 따라와. 혼자 위험하게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수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 타. 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엔 안 그래요. 이제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민석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람 많은 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요? 내 아이 얘기가 당신한텐 아직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영숙은 기둥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아이를 가진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민석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민석은 재빨리 수진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나요.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굴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그 말 끝에 수진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약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참던 사람이 처음으로 버티는 눈빛에 가까웠죠. 지난번에도 당신이 병원 잡아왔어요. 몸 생각해야 한다. 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도 난 무서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손 한 번 안 잡아줬어요. 민석은 이를 악문 채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들을까 불안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얼굴이었죠. 지금 그 얘길 왜 꺼내? 왜냐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회사 사정, 아버지 건강, 집안 분위기, 지금은 아니라고. 늘 그 말뿐이었잖아요. 민석은 한숨을 눌러 삼키며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다 같이 사는 길이 열려.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 같이요? 아니죠. 늘 당신만 편한 길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자 수진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힐끗 보더니 눈빛을 날카롭게 바꿨어요. 그거 아버지께 보여줄 생각은 마. 수진이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왜요? 당신이 2번이나 내 아이 없애려 했다는 걸 회장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요?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2번.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없어진 아이가 있었고 2번이 2번째라는 뜻이었어요. 민석은 순간 수진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말 조심해. 그건 우리 둘이 합의한 일이야. 합의요? 수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서류 들이밀고 울다가 지친 나한테 사인만 하라고 했던 게 합의였어요? 그 순간 영숙은 더는 숨을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 수진 손을 빼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수진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아까 그 여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손을 놓았지만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의사는 민석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환자분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임신은 아주 조심해야 해요. 민석은 억지로 예의를 차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서 하셨다가 한 번 아이를 잃으셨잖아요. 짧고 차가운 그 말이 민석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죠. 영숙은 그제야
사건의 윤곽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시점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곧 있을 저녁자리, 양가 어른들 모임, 학가 문제, 그리고 회장 건강까지. 이 모든 것보다 민석에게 더 중요한 건 자기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되는 때와 가져선 안 되는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양복 안주머니에 사진이 있었다는 건 수진이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왜 침묵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민석은 더 말을 이어봤자 소용없다고 느꼈는지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수진을 향해 낮게 말했죠. 오늘 있었던 일,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당신 친정도 조용하지 못할 거야. 수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친정을 건드리는 말까지 나오는 순간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민석이 차를 타고 떠난 뒤 수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죠.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기둥 뒤에서 나와 수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영숙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아주머니, 놀람과 당황,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스친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다급하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며느님, 지금은 혼자 버티실 때가 아닙니다. 수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은 채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는 감출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안 얼굴이었습니다. 저 처세를 한번 잃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부서지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도 몸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제가 먹던 약 중에 임신 중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섞여 있었다는 걸요.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그랬답니까?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죠.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신하고 나선 민석 씨가 또 병원부터 옮기자고 하고 아이 생기면 다 꼬인다고 하고 수지는 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몰래 사진을 드린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께요? 네. 아버님만은 이번엔 절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도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 말이 없으세요. 양복 안주머니 속 사진의 이유가 그제야 풀렸습니다. 수진이 회장에게 직접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침묵한 채 양가 저녁 자리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건 지켜주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걸 준비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영숙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남의 집이란 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 선 밖으로 밀려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제는 숨기지 마셔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부터 지켜야 합니다. 수진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겨우 버팀목 하나를 찾은 사람의 눈물 같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영숙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받자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곧바로 쏟아졌죠. 어디에요, 지금?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며느리 데리고 지금 바로 집으로 들어와요.
안 그러면 오늘 일 회장님 귀에 내가 먼저 넣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영숙은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먼저 회장 앞에 서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수지는 불안한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더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밥상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회장은 수진이 넣어둔 그 초음파 사진을 정말 아직도 모른 채 지나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도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영숙은 옆자리에 앉은 채 손끝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죠. 차창에 맺힌 빗물이 흘러내렸다 끊기기를 반복할 때마다 영숙 마음도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병원 일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건 우연히 비밀을 눈치챈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밖으로 새지 않게만 막고 있었어요. 그 점이 영숙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지키려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없애려 하고, 누군가는 집안 체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은 어느 쪽일까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해는 거의 저물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사모님이 먼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눈짓만 했어요. 평소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죠. 영숙은 수진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현관을 따랐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이 아닌 작은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손님이 아닌 집안 식구들끼리만 예민한 이야기를 나눌 때 쓰는 방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사모님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짓들을 하고 들어왔네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죠. 정 여사는 먼저 영숙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본 건 잊으라고. 영숙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 그냥 모른 척하기엔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커지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사모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가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당신은 집안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들 문제에 끼어드는 순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늘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면서 정작 가장 먼저 피를 닦고 가장 늦게 울음을 듣는 사람도 늘 자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모님 눈빛이 곧장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만?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만하라는 거니? 저 더는 아무 일 없는 척 못합니다. 수진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이까지 그러면 전 정말 못 버텨요. 사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셈이니? 순간 방 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라니요.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 생명을 짐처럼 말하는 어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요? 눈가가 벌개진 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어머니한텐 그냥 아이 하나예요? 저한텐 처자이도 지금 아이도 전부 제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때문에 민석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되지.
사모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민석 앞에 놓인 일들이 얼마나 큰데 회사 일, 회장님 건강, 학가 문제, 외부 시선까지 다 엉켜 있는 판에 애까지 생기면 모든 계산이 틀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오싹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사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왜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지, 왜 수진을 몰아붙였는지 모두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거예요. 수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얼굴로 웃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계산이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그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네요. 사모님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의 얼굴엔 이미 상황을 알고 들어온 사람의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먼저 수진을 받고 이내 영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을 크게 만드셨네요. 영숙은 그 눈빛을 마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일이 아니라 원래 커질 일이었습니다. 민석 입꼬리가 비웃듯 움직였습니다. 주인 집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적어도 누가 울고 있는지는 보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방안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습니다. 민석은 영숙을 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수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병원에서 별별 말을 다 하고 다녔다며 수진은 곧장 받아쳤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었어요?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아니요. 이제는 그걸 따져야 할 때예요. 수진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자 민석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러면 친정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또다시 친정을 꺼냈습니다. 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방식이었죠. 그 순간 영숙이 먼저 나섰습니다. 도련님, 민석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민석을 그렇게 불러왔지만 지금처럼 차갑게 부른 적은 없었어요. 며느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석은 기가 막히다는 듯 짧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서실 자리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되는 말은 있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손에 잡힐 듯 짙어졌죠.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응접실 문 바깥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나겠지.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강태현 회장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문 앞에 조용히 선 채 방 안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건 제가 정리하려던 일이에요. 회장은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민석과 수진 그리고 한쪽에 서 있는 영숙에게 차례로 머물렀죠. 정리? 그 한마디에 정 여사 입술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그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이걸 이제 본 줄 알았나? 민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도 숨을 죽였죠. 회장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은 어제 아침에 봤다. 그리고 누가 넣었는지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회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내가 직접 말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곧 회장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준 것이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수진 눈엔 그 시간조차 너무 잔인했을 겁니다. 도움을 구하듯 사진을 넣어둔 며느리에겐 하루하루가 공포였을 테니까요. 회장은 곧장 민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병원까지 쫓아가서 또 무슨 말을 했지? 민석은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부부 문제고 회사 일정까지 얽혀 있어서 짝 하는 소리가 응접실 안을 갈랐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속도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먼저 올라갔고 민석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사모님이 놀라 숨을 삼켰고 수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을 내린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닫아라. 내 입에서 회사라는 말이 또 나오는 순간 난 널 아들로 안 본다. 민석은 뺨을 붙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영숙도 처음 봤어요. 내가 한 짓을 모를 줄 알았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사이 때도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수진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갑자기 나빠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수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성급히 움직이면 오히려 수진만 더 다칠까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짓을 하려 했다는 말까지 들었으면 더는 못 본 척하지 않는다. 민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모든 걸 알면서 기다리셨잖습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안이 싸늘하게 얼었습니다. 민석 말도 틀리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큰 자책을 안고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나온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무겁고 낮았습니다. 그래, 내가 늦었다. 그 한마디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꽂히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늦지 않을 거다. 회장은 테이블 위 봉투를 집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기부터 지켜라. 필요한 병원, 사람, 집 전부 내가 챙긴다. 수진이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고 있던 울음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죠.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모레 저녁 자리는 어떻게 하려고? 회장이 천천히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소? 정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난 그 자리를 체면 세우는 식사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양쪽 부모 앞에서 끝을 보려 했지.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이미 모레 저녁을 판을 뒤집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수진이 입을 열어주길 기다렸던 거였죠. 그때 수진이 눈물 젖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저를 지켜주실 건가요? 회장은 잠시 며느리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꼭 그 말은 사진 뒤에 적혀있던 문장에 대한 뒤늦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민석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죠. 그리고 영숙은 그 눈빛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여기서 순순히 멈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레 저녁 자리 전에 더 큰 일을 벌이기라도 할까요? 회장이 응접실을 나간 뒤에도 방 안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눈가가 젖어 있었고 사모님은 굳은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석만 달랐습니다. 뺨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도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감정을 눌러 참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 계산을 다시 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런 얼굴을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돌아보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판을 뒤집을지만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사모님이었습니다. 민서가 오늘은 더 말하지 말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그 말은 진정시키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시간을 벌자는 뜻에 더 가까웠습니다. 민석이 비웃듯 짧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이걸 조용히 덮을 수 있다고 보세요? 사모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아버지는 이미 양가 부모 앞에서 끝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누가 먼저 말을 만드느냐예요. 수진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말을 만든다고요? 민석은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해서 헛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면 돼.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수진을 흔들 생각부터 한다는 게 너무 뻔뻔했어요. 수진도 그걸 느꼈는지 허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럴 거네요. 그럼 내가 무너지길 바라. 무너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수진이 처음으로 분노를 숨기지 않고 말하자 민석 턱선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 말만 남긴 채 민석은 응접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울렸죠. 사모님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사람 같았어요. 영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모님도 지금 상황을 통제할 자신이 없다는 걸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조금 전보다 더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겪고 난 사람은 오히려 저렇게 조용해지곤 하죠. 영숙은 반사적으로 수진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간 수진은 문을 닫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버티던 힘이 한순간에 다 빠진 얼굴이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며느님, 한 모금이라도 드세요. 수지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물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주머니, 정말 끝난 걸까요? 영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분명하게 나서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사람이라면 민석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로 숨길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민석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또 뭘 꾸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더 불안한 건 모레 저녁 자리까지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루면 짧은 것 같지만 마음 먹고 판을 흔들기엔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저녁도 거른 채 서재에 틀어박혔고 사모님은 몇 번이나 아들 방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습니다. 수진 방 앞 복도엔 발걸음 소리 하나도 없었죠. 영숙은 주방 정리를 마친 뒤에도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왠지 오늘 밤 뭔가가 더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계속 가슴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숙은 수진 방 근처 작은 복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곧바로 달려갈 수 있게 말이죠. 시계가 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아래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인 채 계단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뒤 민석이 검은 외투를 걸친 채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집에 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는 이상했죠.
분명 몰래 어딘가 다녀온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곧장 서재 쪽이 아니라 주방 옆 작은 가족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불길한 마음에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가족실 문 가까이 다가서자 낮은 통화이 들려왔죠. 내일 오전 안으로 처리해. 늦으면 더 복잡해져. 영숙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뒤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돼. 병원 쪽이랑 친정 쪽 둘 다 막아놓고 서류, 병원, 친정 짧은 단어들만으로도 좋은 일일 리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민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이 하나 때문에 다 망칠 순 없지. 그 순간 영숙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도 이 남자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무언가를 밀어붙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영숙은 급히 몸을 숨겼고 민석이 방에서 나가 계단 위로 사라진 뒤에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회장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건 통화 일부뿐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민석이 먼저 말을 바꾸면 오히려 수진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만난 그 여의사였죠. 수진 상태와 지난 일까지 아는 사람. 게다가 민석이 병원 쪽을 막아놓겠다고 한 이상 가장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곳도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벽이 밝기 전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보다 먼저 병원부터 다녀오자고요. 적어도 누군가 수진의 기록을 없애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식탁에 앉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찬 위치를 다시 맞췄고 회장은 말없이 신문만 넘겼죠. 수지는 끝내 식탁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민석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어젯밤의 일 따윈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정장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내려왔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뭔가를 끝낸 사람만이 저렇게 멀쩡한 얼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석이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레 저녁 자리는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신문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수진 씨가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괜한 자리 만들었다가 오히려 양쪽 어른들만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영숙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요. 수진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진실을 감정 문제로 돌리려는 겁니다. 회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 수진 앞에서도 할 수 있나? 민석이 숨 한 번 고르며 대답했죠. 필요하다면요. 회장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영숙에겐 더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상이 끝나고 민석은 곧바로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모님도 잠시 외출 준비를 하러 올라갔죠. 그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회장 서재 앞까지 갔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말할까요? 아니면 먼저 병원을 다녀올까요? 잠깐 망설이던 끝에 영숙은 결국 병원을 택했습니다. 민석이 이미 병원 쪽에 손을 쓰려 하고 있다면 시간이 더 급한 쪽은 그곳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장바구니를 든 척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아직 흐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제 봤던 여의사가 마침 진료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영숙은 다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의사는 영숙을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어제 수진 곁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사람 없는 상담실로 들어가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짧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의사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마 기록을 건드리려는 건 아니겠죠? 영숙은 떨리는 숨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 기록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거짓 설명을 하고 환자 상태를 왜곡해 전달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영숙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면 오늘 바로 보호 조치와 상담 기록을 추가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처방 내역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어요. 영숙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것도요? 네. 환자분 동의만 있으면 이전 기록과 현재 상태를 묶어서 공식 소견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감정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된 압박 속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영숙은 곧장 수진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헐레벌떡 뛰어온 숨도 감추지 못한 얼굴이었죠. 민석 눈빛이 영숙과 의사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끝을 보자는 쪽이네요. 대체 민석은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따라온 걸까요? 민석이 상담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영숙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건 누군가가 움직임을 보고 있었거나 처음부터 병원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여의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 지금은 상담 중입니다. 민석은 의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 문제로 온 사람입니다. 상담에 들어갈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의사 눈빛이 곧바로 차가워졌습니다. 환자분 동의 없는 상담에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민석은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영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선 넘으시네요.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을 먼저 넘은 건 도련님이십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상담실 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우리 집 일을 퍼뜨리고 다녀도 괜찮다는 겁니까? 영숙은 민석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퍼뜨리러 온 게 아닙니다. 살리러 왔습니다. 민석 입꼬리가 비웃듯 비틀렸습니다. 누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아이를요.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날보다 훨씬 또렷했죠. 그 뒤엔 회장도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기도 전에 회장까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강태현 회장은 문 앞에 선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회사 간다더니 여기 있었구나. 민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정리하려던 일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낮고 무거운 걸음이 상담실 바닥을 눌렀죠. 내가 정리한다는 말은 이제 믿지 않는다. 수진은 영숙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숙이 병원으로 나간 걸 알게 된 회장이 수진 방부터 확인했고 수진이 먼저 사실을 말하겠다고 나서 함께 따라온 것이었죠. 수진은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의사를 향해 정중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기록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처방 내역까지 전부요. 민석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감정적인 건 당신 쪽이에요. 나는 이제야 제정신으로 서는 거예요.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바로 앞을 막아섰죠.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라. 그 한마디에 민석은 결국 멈춰섰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청에 따라 현재 임신 상태와 이전 유산 전후 기록, 보호자 압박 관련 상담 내용까지 소견서로 남기겠습니다. 민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호자 압박이라니요. 그건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환자 진술, 기존 상담 기록, 처방 변경 시도 정황까지 포함됩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분노보다 자책이 더 짙은 표정이었죠. 처사이 때도 역시 내 짓이었구나. 민석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집안을 지키려 했습니다.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허탈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집안을 지킨다고 제 아이를 없애려 했나? 지금 아이가 생기면 모든 계획이 꼬입니다. 학과 문제도 그렇고 지분 정리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그림도. 민석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테이블을 세게 짚으며 말했거든요. 사람보다 그림이 먼저냐. 상담실 안이 쩌렁 울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겁주고 친정까지 들먹이고 2번씩이나 같은 짓을 하려 했어? 민석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전 오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모레 저녁 자리에서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죠. 그래라.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선다. 민석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양가 어른들 앞에서 이러시면 회사까지 타격 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타격 와도 감당한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또 사람을 짓밟는 건 못 본다. 그 말은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의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에 들어갔고 수지는 정식 보호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병원에서 바로 법률 자문을 연결하겠다고 말했죠. 상황이 그쯤 정리되자 민석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 멈춰선 채 수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편해질 것 같아?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더는 당신 뜻대로 무너지진 않겠죠. 민석은 잠시 수진을 노려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야 상담실 안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모레 저녁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집 대식당에는 길게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 친정 부모가 도착했고 사모님은 끝까지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시작부터 달랐죠. 민석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수진은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음식을 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식탁이 재판장처럼 느껴졌어요.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회장이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식사보다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정 여사가 다급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회장은 손으로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양가 부모 앞에서 말했죠. 내 아들이 제 아내와 뱃속 아이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수진 친정어머니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죠. 회장은 병원 소견과 수진의 뜻을 짧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장도 핑계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죄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정 여사는 결국 눈을 감았고
수진 친정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수진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지킬 겁니다. 이 집에 남을지 떠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내가 돕겠다. 결국 그 자리에서 민석은 경영승계와 관련된 모든 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회장은 당분간 수진 보호를 위해 별채를 비우라고 지시했고 법률 문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죠.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대식당엔 영숙 혼자 남았습니다. 빈 그릇을 정리하던 영숙은 문득 오늘 처음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회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영숙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식탁 끝에 서 있었죠. 예, 회장님.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늦었소. 그런데 끝내 가장 먼저 사람을 지킨 건 이 집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었소. 영숙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쥔 행주만 조용히 접었죠. 회장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다시 가져다 둔 모양이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게 사진 한 장만은 아니었구려. 회장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슬프고 쓰린 웃음이었죠.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가장이었는지 그 판결문이 함께 들어 있었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엔 차갑게 식은 찻잔과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과연 이 무너진 집안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지킨다는 건 한 생명만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가 무너진 집안의 민낯까지 드러냈죠. 늦게라도 진실 앞에 선다는 건 아프지만 그래도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